100번입니다. 상해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험의 크게 종류로는 우리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있는데,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그 보상을 받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산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상해보험은 일반 생명보험에 비해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 않다? 반대가 되겠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딱 죽어서 받는 보험이니까 명확해요. 근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급격한 사고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인지를 따지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매우 큰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질병보험으로 사망했을 경우, 암이나 이런 걸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재산보험 상품이니까 정액, 실손 둘 다 가능하고, 실손 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비례 보상한다. 모든 보험에 대해서 비례 보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손 보상 급부가 있는, 우리가 그렇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험 계약에 한해서만 우리가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해사고에서 불확정적인 거, 우리 상해사고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 발생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언제 발생 시기가 어떨지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피해 정도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불확정적인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생 시기는 불확정적이지만 발생 여부는 명확한 거고, 예를 들면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피해도 명확한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불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상해사고에서는 모든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발생 여부, 시기, 원인, 피해 정도가 다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주계약에서 질병보험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해나 질병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에 대해서, 질병 사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약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상해보험은 대표적인 사망보험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보장성 보험 상품입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망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해는 우리가 주로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상해보험 자체는 우리가 외부의 사고에 의해서 보장해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이다. 라면 보시면 되겠고요. 상해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사망 그 자체는 확정되어 있으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된 게 아니라 보험사고를 함으로 사망 그 자체도 상해보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죽어야 주는 보험이니까 그 부분은 확정되어 있죠. 누구나 다 죽으니까요. 그렇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자체도 불확정되어 있다.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불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상해보험의 의의에 대해서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상해사고의 요건에 대한 에센셜입니다. 상해사고 요건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외래적인 거고요. 밖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그냥 완만하거나 연속적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예고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된다. 이런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재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것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틀린 거 고르면 원인 또는 결과에 예견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신체 상해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 외래성이어야 되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도록 급박한 상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급격성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사건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상해사고 발생 안 되는데 전혀 무관하면은 이게 상해사고의 요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사고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인데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요건은 그 중에 우연성에 해당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상해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세 요건을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면 우리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격성이란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 또는 결과에 예견되지 않는 걸 급격성이 아니라 우리는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자해 행위로 인한 발생한 상해는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자해는 직접 하는 거죠. 자기가 자해 행위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그런 어떤 가격에 의해서 사고가 당한 거는 맞지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연한 것도 아니고 급격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래성만 만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완만하여도 연속적으로 발생되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사망사고는 우리가 상해에서 보상해주는 내용의 요건 중에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이거나 완만한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해사고 요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만 명확하게 아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01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에센셜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 내용 및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라고 하는 것은 외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그죠? 안쪽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 바르게 나열한 거 한번 요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해와 질병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해 사고의 결과로 상해보험에서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 이거 밖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런 질병에 대해서 상해보험에서는 보장을 합니다. 그죠?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한 질병은 보장을 하는데 내재적인 거, 질병이 내재적으로 발생이 돼서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는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 않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상해, 질병, 상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해와 질병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상해로 인한 질병은 보상,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은 자신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해사고는 무조건 외래성입니다. 내재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밖에서 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말씀드렸고 상해보험에서 상해는 외관상 분명한 상처 자국을 남기는 것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의미입니다. 상처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뭐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여지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그 상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는 보장하지 않는다. 당연히 상해로 인했으니까 신체 장애도 당연히 보장을 해주겠죠. 그죠?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 모두 보장해주는 게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인한 보장, 우리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일어난 상해에 대해서는 질병이 됐든 간에 어떤 상해의 직접적인 사고가 됐든 간에 다 보장해준다. 그러나 질병, 내재적인 원인이 돼서 질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2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에센셜입니다. 상해보험의 가입 조건 및 상품 설계. 뭐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 설명, 왜냐면 요 범위가 좁은 데서 계속 이렇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 중복돼서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제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실손 보상 형태의 상품 설계 당연히 가능하겠죠.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니까 재산보험은 정액도 되고 실손도 된다.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상해, 질병, 간병보험은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의 보험사고를 요건으로 한다. 맞죠? 상해는 외래, 우연, 급격.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망 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아까 우리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 보험료를 연령부로 구분하지 않고 산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외부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연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령은 어디에서 중요합니까? 예, 질병이잖아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 보험료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연령은 관련이 있지만 우리 상해와 관련된 것은 연령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이겠죠. 직업. 그죠? 직업이 위험에 따라서 우리는 상해보험의 어떤 그런 보험료를 높이거나 등급을 높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상해는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회사별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직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위험직을 제외하고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5세까지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 그 대신에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직업하고는 무관하게 나이의 제한이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업,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 직업에는 우리가 제한이 있고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반대로 질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업에는 제한이 없고 나이에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별, 아까 그래서 연령별이라고 하는 건 직업, 우리가 그 질병에 해당하는 거니까 상해보험하고는 무관합니다.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고연령자는 일반적으로 가입이 제한된다. 그렇게 됐는데, 위험직은 제한이 되는데, 당연히 직업이니까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한이 되는데, 고연령자는 65세에서 75세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둘 다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고연령자만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질병보험이죠. 상해보험이 아니다. 연령별로 상해 발생률 차이가 클 경우, 작을 경우죠.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적용하는 단일률이나 분단율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보험에서는 단일률하고 분단율이 관계없어요. 상해보험에서만 우리가 연령별이 아니라 이게 직업별이겠죠. 직업별로 우리가 상해 발생률이 차이가 적은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단체상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단일률, 분단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상해보험, 연령은 우리 질병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에센셜입니다. 직업별 위험등급 직무변경 통지 의무 1, 2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직업별 위험등급 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험업법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요, 상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하나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겠습니다. 상법과 관련이 있는 거고 보험업법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알맞게 연결된 거니까 상법에서는 우리가 직업 직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지체 없이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어디다 통보해야 되겠습니까? 보험금을 주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보험회사니까 상법 보험회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며 직업별, 요거는 암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큰 숫자가 앞에, 작은 숫자가 뒤에, 그래서 5등급 3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5등급, 그 다음에 위험 단계를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5등급 3단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 우리가 낮은 직업으로 변경되는 거가 보험료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죠? 위험성이 낮으니까 보험료도 낮춰줘야 되는 거죠. 위험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보험료도 높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기간 중 통지할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다. 누가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직업 변경의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하나예요. 재산보험에서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내용의 변경 내용을 설계사에게 안내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설계사가 물론 회사에 안내해주면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지 의무를 불이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당연히 우리가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지자 돌림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겠죠. 해지하거나 아니면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직업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번 두 번째, 우리 변경 통지 의무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 설계사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고, 보험업법에 따라서 우리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보험업법이 아니라 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상법에 의해서 한다.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상법과 적용되는 건 요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업별 위험 등급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험 등급을, 직업별로 등급을 5등급,
그죠? 5등급 3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액 지급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변경에 대해서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사고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금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지급해야지.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관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죠?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지 의무 위반일 경우에 보험회사는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직무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험회사가 1개월 이내에 알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그 해지를 통지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변경할 때는 즉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위험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지해서 보험료를 할인받으셔야 되는 거죠. 통지해야 됩니다. 변경된 직업과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도상하지 않는다? 삭감하지는 않죠. 그죠? 그 대신에 보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조건 보상한다가 맞는 거죠. 그죠? 무관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직에서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바꾼 거니까 위험하게 되긴 거죠. 그죠? 사무직은 안전한데 농업종사자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농기계 운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제한되겠죠. 그죠? 위험 등급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통보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험료를 높여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 직무 변경에 관해서는 우리가 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무관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험금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겠지만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 그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서 상법 기억하시면서 우리 직업 변경 통지 의무 두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우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산보험 또 상해보험 이런 거 가졌는데요. 106번은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내재성 한번 얘기했었고 나이 얘기했습니다. 그죠?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험의 개수, 우리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거 오겠습니까? 여기서 재가 들어가니까 상해보험일 거고요. 암보험, 우리가 병이니까 질병보험이고, 치아 질병보험이고요. 장기 간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병보험일 거고, 치매라고 하는 건 간병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닐 거고, 연금보험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가 되겠습니까? 암보험하고 치아보험 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질병에 대한 얘기 정의입니다. 질병이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질병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병이란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계속적, 표현이 좁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얼핏 보면 뭐하고 같습니까? 장애에 대한 정의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돈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질병에 대한 정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질병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은 주로 단독형으로 판매된다?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해보험 또는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보험으로 같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보험은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재성, 외래성이 인정되는 것은 상해보험이라고 얘기했고요. 노화로 인한 건강의 훼손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화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질병에 해당하고요. 물건을 드는 거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죠. 외래적인 거니까 질병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질병을 기억할 때 뭐라고요? 내재적인 거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고, 단독형이다 이런 부분들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섞여서 우리가 상해나 질병을 특약으로 판매되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6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7번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해보험도 똑같이 일반적인 가입 조건이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건 1년짜리가 아니죠. 암보험 같은 것도 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나이, 연령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내재성이 존재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틀린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질문이 1번 쉽게 나왔네요. 상해와는 달리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재성이 인정되고 질병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사망은 반드시 질병 사망은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동시에 질병 사망을 보장하려면은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만기 환급형으로도 판매되고 순수 보장형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질병보험은 재산보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이고 가입 가능 연령은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도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1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 이상 15세 이상 만 15세 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상법에서는 우리가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이런 가입 기간이나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질병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아니고요. 10년 이상. 우리가 상해보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상해는 1년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질병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내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0년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책임준비금. 그죠? 어떤 약관상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망할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질병보험 가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해사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질병보험에서는 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암으로 죽었으면 당연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10년 이상이고 나이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발생하기 전에 약관상 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한다. 우리 상해보험에서도 똑같죠. 아까 상해보험에서도 암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07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8 암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보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첫 번째 에센셜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암보험은 결국은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이죠. 질병보험의 대표적으로 우리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암보험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은 암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근본적인 건 질병보험이니까 당연히 내재적인 거고 나이에 관련이 있는 거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통상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기암을 제자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보험에 발생을 했지만 생존 확률이 높은 그죠? 죽을 확률보다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연기암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보험금은 일반 보험금보다는 소액이다. 상식적으로 이 내용이 맞겠고요. 암 치료 목적의 통원 비용은 보장받을 수 없다. 통원 비용도 당연히 치료 목적이니까 암보험에서 보장해줘야지. 그럼 뭘 보장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상해보험이니까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게 아니라 내재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도 틀렸습니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주요암, 고해각, 소해암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암을 구분하진 않는다. 그럼 맞는 내용 고르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정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서 제외되는 거, 우리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거는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식이요법, 명상요법, 면역력 강화 치료, 그 다음에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 보시고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거, 암 직접적인 치료인 거. 근데 직접적인 치료에서는 반드시 직접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가 암의 직접적인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또 다 나와요. 입원에 대한 거, 통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정답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보험은 단독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특약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계약도 가능하고 특약도 가능한 거예요. 단독형도 가능하고 특약도 가능하니까 다 가능한 거예요. 단독형으로만 판매한다? 틀리는 거예요. 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거 우리가 의심하면서 보시면 되고 3대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 등은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회사의 기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한국 사인 분류표에서가 아니라 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 정의되고 있다. 일반암과 제자리암의 보험금은 동일한 게 아니라 아까 10%, 왜냐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제자리암은 생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0에서 20%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암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줄여서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암보험 첫 번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장해 주는 게 가능하고 연기암 경우, 제자리암의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축소돼서 10%에서 20%만 지급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암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109번 암보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하는 거, 질병보험은 내가 병이 있는데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기기간을 둡니다. 우리가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기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질병보험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 상품도 있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이 발병하고 보장 개시일 이후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암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죠. 왜냐하면 개시일 전에 암이 발병한 거니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암수술급여금은 암수술비로 치료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술급여금은 암수술비로 지출한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암 진단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도 당연히 있죠. 암 종류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벼운 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진단금이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만약에 보험기간이 만료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좀 어렵습니다.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암 입원금은 계속 보상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가로치기로도 자주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냥 회당 최고 한도일 기준으로 보상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할 경우 보험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높아지죠. 질병보험이니까. 특정 암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아니라 특정 암이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죠.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역 치료라든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치료라고 하지 않는다. 암 수술 보험금은 암 진단 보험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진단 보험금을 초과해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술보험금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암보험은 상대적으로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 정도 해도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걸 가입해도 될까? 근데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험이 질병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암보험에서도 그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은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높아진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고 직접적인 치료와 회당 최고 한도일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9번 암보험 두 번째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이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도 페이지가 좀 넓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그 질병보험의 두 번째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도 두 편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2021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과잉 치료받아서 실은 보험료가 계속 고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험의 그런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021년 7월에 시행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과 사실,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민건강급여 중 법정 본인부담금, 개인부담, 비급여 항목에 전부를 보상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일부를 보상하는 겁니다. 내가 낸 보험금 중에 일부를 보상해준다. 그래서 전부를 보상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이 옛날에는 특약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2018년부터는 단독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어디 가입할 때 질병보험에 끼워서 파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자체로 가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로 가입하시고 있습니다.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계약은 재산보험 중에서 요 모든 계약이 아니라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해서 비례보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당연히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가 들어갔다고 틀린다고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예, 실손의료보험은 반드시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왜냐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중복으로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다른 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이 가입하셨나요? 물어보고 나서 가입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실과 다른 거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국민보험관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액,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뭐라고요? 실손의료보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죠. 일부를 보상해주는 거고,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부터는 연도까지는 기억 못하셔도 되지만 단독 실손의료보험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잉진료 방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복 보상 받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보상에 대해서 중복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모든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대상계약은 모든이 아닙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 들어가면 의심하라고 했는데 모든이 아니라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 그런 실손보상의 급부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보험계약에 한해서 우리가 비례보상 적용을 받는 대상 계약이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의 첫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실손의료보험의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계약해도 중복 보상되는 것이 아니니까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실제 손해액 이내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도수 치료는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비율은 주계약과 특약이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계약과 자기부담 비율이 주계약은 20%, 특약은 3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 한도가 우리가 급여, 비급여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1억 원 이내, 그러니까 급여 5천, 비급여 5천 이렇게 해서 1억 원 이내로 보상이 되고 있고요. 통원 1회당 최고 한도는 20만 원으로 우리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원 20만 원, 1억 원.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공제금액 중에서 통원급여 기준은 얼마냐? 그래서 병의원급 같은 경우는 2만 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 안 돼 있지만 급여 기준이 아니고 비급여일 경우에는 무조건 공통적으로 3만 원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요게 오히려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비급여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 대신에 급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인 경우 2만 원,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만 원의 그런 공제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질병에 따른 연간 급여 한도는 입원 통원을 합산해서 우리가 입원 통원 합산해서 여기에 급여 비급여가 안 나왔으니까 통원 전체적인 거니까 급여 비급여 합산하면은 1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약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약은 반드시 그냥 비급여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 주계약, 급여, 특약, 비급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거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료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 통원 합산해서 연간 1억 원 이내, 급여 5천, 비급여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상을 한도로 하고 있고 통원인 경우에는 20만 원, 회당 2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상품 구조가 우리가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계약 급여와 비급여 그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11번 실손의료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보험의 마지막 우리 상해 질병 간병이 되겠습니다. 112번 간병보험의 에센셜입니다. 우리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그죠?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증 치매 그죠? 중증 치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상이 어려울 때 간병을 우리가 택하는 그런 보험을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롱텀 케어라 그래서 우리가 LTC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나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요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왜 이렇게 정의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뭐가 안 돼야 돼요? 이동하기가 안 되고 그죠? 이동하기를 못 하는데 뭐 식사나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문제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것,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기가 안 되는 거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안 되는 거, 그죠? 이동하기를 못하면서 예를 들어 식사하기나 화장실 사용하기나 목욕하기, 옷 입기가 안 되는 경우에를 우리가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동하기와 식사하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으로 판정받아야 된다. 우리가 간병보험은 조금 전에 요렇게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아까 일상생활 장애 상태나 아니면은 우리가 중증 치매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이 아니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간병보험에 적용을 받으니까 요게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만 우리가 반정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틀린 지문이 됐겠고요. 장기 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재산보험을 어디서 영위할 수 있습니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다 영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공적 장기 간병보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상태라든지 아니면 중증 치매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요양 등급만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 2등급이 아니어도 이동하기나 식사하기가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병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꼭 65세 이상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안 되는 65세 미만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간병보험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입니다.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가 공적 장기보험 간병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민영장기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민영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장기 간병보험에서 국가에서 이런 분들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어떤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문데 민영이 먼저 나왔다가 공적이 나왔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간병보험으로 틀린 거 고르는 부분입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 자, 시설급여는 장기요원이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우리가 방문요양, 방문 목욕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많이 보시면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급여가 아닌 거.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우리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인, 그 다음에 더하기 이런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도 가능한 겁니다. 65세 이상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65세 미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고령 및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간병 요양 문제들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겁니다. 공적 장기 간병 요양은 우리가 간병보험은 일반 민간보험인데 우리가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제도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양 제공을 위해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 점수를 맞춰서 우리가 등급을 판정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지 우리가 단순하게 보험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요양 인정 점수를 산정해서 우리가 장애 등급, 간병 등급을 판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우리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가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과 민영 장기 간병보험 중 우리나라에 먼저 도입된 거 공적인 게 아니라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도입됐다. 이거 특이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실은 지문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민영 장기 간병보험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이 공적 장기 간병보험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60세 이상이 아니라 아까 우리 65세 이상인데 65세 이상의 그 노인 플러스 65세 이상 미만이어도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기준이고 65세 미만도 가능하다. 민영장기간병보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만 파냐면은 정액보상 형태로만 팝니다. 실손 보상 형태가 아니라 민영장기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병보험에서는 우리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책기간 중 재해로 인한 중증 치매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면책기간 중에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재해로 인한 중증 치매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다. 예외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니까 면책기간 중에도 재해로 인한 중증 치매 상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영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도입이 됐고 공적장기 간병보험이 나중에 도입이 되었는데 민영장기 간병보험인 경우에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파는 간병보험의 형태는 뭐라고요? 정액 보상 형태로만 판매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114번 에센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보험도 우리 앞서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의 일반적 가입 조건처럼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입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민영 간병보험의 가입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30세 이상이고 30세 이상에 가입하는 거고 보장기간은 종신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고요. 그래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당연히 특약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죠. 만 6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30세 이상부터 가입이 되고요. 대부분 단기가 아니라 종신으로 우리가 판매가 되고 있고, 직종벌 위협 등급 체계는 어디서 하는 거죠? 상해죠. 상해보험에서 우리가 대상하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대신에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우리가 다음에서 다루겠지만,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것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항상 허가는 금융위원회입니다. 인가나 허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이 보시고 뒤에서도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종료 시 계약은 소멸된다. 그죠? 사망됐으니까 그 다음에 연금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거나 연금이 종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계약은 소멸되는 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30세. 아까 공적장기 간병보험은 65세 이상 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치매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는 65세 미만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민영 간병, 우리가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조건이 30세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기간은 우리가 종신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험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 정도, 간병의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장애 점수, 인정 점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30세 이상 종신으로 보장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114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셜 마지막 우리 위험률 변동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보험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가 위험률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고정제도가 아닌 변동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 갱신형으로 보험료를 조정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률과 다른 경우에 우리가 중간 중에도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그냥 위험률 변동제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간병보험에서는 우리가 위험률 변동제도를 물어보는 시험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기간 중도의 보험회사가 위험률 조정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 인가는 항상 인가나 허가는 어디다 받습니까? 금융위원회.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이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위험료 같은 것들을, 위험률을 다시 산정을 해서 보험료, 위험보험료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위험률 변동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 변동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고정제도가 아니라 변동제도, 말장난입니다.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용이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률 변동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간병보험에서 적용되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다라는 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에센셜 11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